칠순잔치 날 저는 뒷마당에 묶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죠. 오늘만 지나면 당신은 없던 사람이 돼요. 숨이 턱 막히던 그 순간 저는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골목 끝에서 검은 벤츠 수십 대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제가 왜 그들에게 회장님일까요? 칠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겨울 아침이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주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눈을 떴지요. 잠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얼굴에는 습관처럼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야지요. 혼잣말 같기도 하고 다짐 같기도 한 말을 속으로 삼켰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두부는 반 모만 썰어 넣었지요. 이제는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젓가락으로 두부 조각을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국과 밥 한 공기를 준비해 놓는 일, 그것은 누구에게 시킨 적도 없고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적도 없지만 정순에게는 평생 몸에 밴 일이었습니다. 조금 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 정우였지요. 정수는 급히 손을 닦고 식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응, 얼른 와서 밥 먹어요. 식어버리면 속 안 좋아지지요. 정우는 대답 대신 하품을 크게 한 번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옆으로 며느리 서영이 휴대폰을 쥔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파자마, 살짝 올린 헤어스타일,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겉보기에는 그저 반듯한 도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또 차리셨어요? 그냥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말은 고운 듯 했지만 묘하게 부담 섞인 뉘앙스가 배어 있었지요. 정수는 늘 그랬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되지요, 뭐. 서영은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탁 위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지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금씩 났습니다. 김정순의 삶은 언제나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났습니다. 충청도 시골의 작은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방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늘 웃으려 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서울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따라 상경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 냄새, 사람들, 버스, 공사장 소음,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정수는 금방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돈벌이는 늘 빠듯했습니다. 공장 일이 끊기면 막노동을 나가고 그런 날이면 저녁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정수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빌라 청소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지요. 애들만 사람답게 크면 돼요. 나야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요. 그렇게 다독이며 버티는 동안 처자들 정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날을 정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할 거야.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았기에 정수는 늘 아이 앞에서는 당당한 척 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온전히 혼자서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로 하루를 시작해 낮에는 시장과 공장을 오가며 일을 했지요. 다리가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갔지만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야, 공부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지 않으면 기술이라도 배우면 되지. 엄마는 내가 어디에서 무얼 해도 내 편이야.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밤샘 노동과 참아낸 눈물이 숨어 있었지만 정우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엄마는 늘 저렇지 하는 정도였지요. 시간이 흘러 정우는 직장을 잡고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해. 이 사람 서영이. 현관 앞에 서 있던 서영은 깔끔한 코트 차림에 또렷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허리를 숙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먼 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있는 반찬을 최대한 꺼내놓고 부족한 것은 서둘러 부엌에서 만들어 왔지요. 서영은 예의 바르고 말도 조곤조곤 잘했습니다. 어머님, 직접 다 하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김치도 직접 담그셨어요? 대단하시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순의 마음은 살짝 들떴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을 데려왔구나. 참 단정하고 예쁘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며느리가 생기겠지요. 같이 살면 조금은 덜 힘들려나. 결혼 후 셋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지요. 서영은 퇴근 후 종종 정순에게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순은 서툰 손으로 서영이 좋아한다는 파스타를 따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던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국은 조금 짠 것 같아요. 제가 다음부터는 할게요. 어머님, 손수건 같은 건 굳이 안 다리셔도 돼요.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어머님, 친구분들 자주 집에 부르시면 제가 좀 힘들어서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기준은 이제 나다라는 기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때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 방식이 따로 있겠지요.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이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이 가족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점점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집안의 대부분은 며느리의 생활 리듬에 맞춰 돌아갔지요. 소파의 위치도, 커튼 색도, 심지어 냉장고 속 반찬통도 서영의 방식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정순이 오래 쓰던 낡은 그릇들이 보이지 않기에 부엌을 한참 뒤적였습니다. 서영아, 여기 있던 노란 꽃무늬 그릇 못 봤어요? 서영은 잠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오래돼서요. 정리했어요. 어머님, 이제 좋은 거 쓰셔야죠. 정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꽃무늬 그릇은 남편과 결혼할 때 처음 맞춰온 혼수였지요. 깨져서 모양이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함께 보낸 시간이 묻어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정리했어요 라는 말 속에는 그릇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도 함께 치워져 버린 것 같은 서늘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는 종종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도 다 자기 아파트 정리하시더라고요. 미리 증여도 하고 혹시 어머님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집도 언젠간 다 우리 책임이 될 텐데
문서 같은 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지요. 정수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얘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 그래도 밤이 깊어지면 가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을 걱정하는 건 아닐까? 칠순을 몇 달 남겨둔 어느 날 서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잔치 크게 한번 해야죠. 정수는 두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잔치예요?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면 되지요. 그러자 서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친척도 부르고 사진도 남기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도 좋잖아요.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실 건지. 그 말에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칼로 팔을 다지던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집이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더 살지, 덜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서영은 싱긋 웃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어머님.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에서 정수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역시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듯 했어요. 주방의 물건들이 자주 제자리를 바꾸고 정순의 물건들은 점점 눈에 덜 띄는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밤에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정수는 자주 창밖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차,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웃는 커플들. 나는 이 집에서 아직 주인일까요? 손님일까요? 그 조용한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영이 준비하는 칼같이 정확한 잔치 계획은 점점 구체적으로 남았습니다. 손님 명단, 예산, 장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발표할지까지 정순이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삶과 집, 그리고 미래가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숫자로 정리되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금이 이미 가 있었지요. 그 금이 언젠가 크게 벌어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의 정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한 달쯤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창밖으로 약한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커다란 수첩과 노트북, 견적서 같은 종이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지요. 서영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펜을 손에 쥔 채 숫자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뷔페 인원은 최소 150명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친척이랑 회사 쪽이랑 교회 쪽까지 하면. 정우는 맞은편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와야 돼? 우리 형편에 좀 무리 아니야?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어머님 칠순인데 대충 할 거예요? 그 말에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던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지요. 정수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둘이 뭐 상의하는 거예요? 잔치 이야기예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놓인 종이들을 가져온 뒤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것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종이에는 예상 비용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뷔페, 답례품, 사진 촬영, 사회자, 예식장 대관료까지.
합계 금액은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정순이 봐도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돈이네요. 이렇게까지 크게 해야 하나.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최대한 아끼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한 번에 정리할 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리할 거라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서영은 종이 뭉치 중 하나를 꺼내어 살짝 밀어놓았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재산 분배 및 향후 계획이라고 적힌 메모장이었지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칠순 같은 자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 나누기 좋은 때예요.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실지, 통장은 어떻게 하실지 미리 말씀해 두시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움도 없고 어머님 마음도 편하시고요. 정수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글자들이 조금씩 흐려 보였지요.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만은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 할 생각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른 것 같네요. 말은 조곤조곤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풀렸습니다. 그녀는 이내 다시 웃으며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물론 당장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집은 언젠가 다 우리 책임이 될 테니까요. 우리 책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미래를 당연하게 전제하는 것 같았지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식탁 쪽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잔치 준비부터 하고. 아들의 말은 짧고 무심했습니다. 정순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집에는 자주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등기 상태 보니까요. 아직 단독 명의시네요. 요즘은 이런 거 미리 공동 명의로 바꾸시는 분들 많거든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증여로 미리 넘겨놓는 것도 방법이죠. 서영이 불러온 지인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주인인 자신은 말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서영은 커피잔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야기 들으셨죠?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어머님 명의로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귀찮은 일도 많아요. 정수는 조용히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 내가 마음 편하지요. 또 집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걸려 있는 거라 숫자로만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서영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이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님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옷장 매니 선반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한 뒤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 낡은 수첩, 그리고 손때 묻은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구겨진 가장자리를 가진 명함에 눈길이 멈췄지요. 박민호 대표이사. 공장에서 함께 일할 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청년.
세월이 흘러 큰 회사를 일군 뒤에도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잊지 않고 걸어오던 사람. 정수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심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꺼내들기 일은 무언가처럼 느껴졌지요. 괜히 연락해서 패 끼치면 안 되지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다가올수록 집 앞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와 서영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엄마 마음이 어떤지 이제는 확실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봤는데 자꾸 미루시잖아. 솔직히 나도 좀 불안해. 이 집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모르고 살아야 해? 서영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여기 들어와서 몇 년을 살면서도 내 집 같지가 않아. 모든 게 어머님 기준이고 어머님 명의잖아. 우리가 월급 받아서 대출 갚고 관리비 내면서도 결국 어머님 집인 거야. 정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집이니까. 엄마도 자기 이름으로 있는 게 마음 붙일 때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 거 될 거면 미리미리 정리해서 어머님도 편하시게 해드리자는 거잖아. 나쁜 의도로 이러는 거 아니야, 여보. 그 말이 끝날 즈음 방 안에서 이불을 개던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가 마음을 서서히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정순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눈빛에는 이미 많은 것을 들은 사람의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잔치 이야기 좀 했어.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듣고 있을게요. 서영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많이 고민했어요. 앞으로 이 집 문제나 어머님 생활비 같은 거요. 저희도 애 낳을 계획 있고 대출도 많고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커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번 칠순 잔치 때 가까운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무슨 말씀을요? 이 집은 나중에 누구에게 줄 건지, 그리고 어머님이 앞으로는 저희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을 우리 부부와 공동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책임감이 덜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고 있었지요. 서영아.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힘든 거 이해해요.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갖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할 때 나는 참 고마웠어요. 서영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마음이 속으로 올라오는 듯 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평생이 담긴 곳이에요. 너희 아버지랑 처음 전세로 들어왔다가 죽어라 아끼고 모아서 겨우 내 이름으로 만든 내 첫 집이에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서영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하려고 해요, 어머님. 하지만 우리도 현실이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혹시 갑자기 아프시거나 나중에 요양원 가시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집 정리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프다는 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가까운 미래처럼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벌써 그렇게 정리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이었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때문에가 아니라 준비 때문에 그래요, 준비.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애 낳을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 대출도 어떻게 갚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정우가 그제야 나섰습니다. 엄마, 서영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도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우리도 엄마 더 잘 모실 수 있어. 조금만 양보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또 어떤 양보를 해야 하는 걸까? 정수는 고개를 곧게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은 알겠어요. 하지만 집 이야기는 잔치 자리에서 하지 말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꺼내면 나는 참 부끄럽고 서러울 것 같아요. 서영의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어머님? 내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내가 먼저 말할게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 대답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을 조용히 긋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너무 서운해. 내가 이 집 들어와서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어머님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 물건 하나 놓을 때도 눈치 보이고. 정우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사이에서 애매해. 엄마 마음도 알겠고 내 말도 이해돼. 아니, 이해만 하지 말고 한 번만은 내 편 좀 들어줘. 당신도 가장이잖아. 우리 인생 계획인데 왜 자꾸 미루기만 해? 정우는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엄마가 생각 정리할 시간은 줘야지. 서영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누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가에 맺힌 서운함은 조금 다른 모양의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정수는 오래 알고 지낸 권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 집사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등을 토닥이는 순간 그동안 꼭 삼켜오던 말들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애들 사는 게 빠듯한가 봐요. 집 이야기를 자꾸 해서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걸 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잘 따라주질 않네요. 권사는 잠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는 평생 양보하면서 살았지.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근데 말이야. 나이 들어서까지 내 마음까지 다 양보할 필요는 없지 않아?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릇처럼 나온 말은 이렇게였지요. 그래도 자식인데요.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내놓으라 하니까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권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집사가 없어지면 안 되지. 집사도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이나 돈이 자식을 묶는 게 아니야. 정말 집사를 사랑하면 집 없어도 옆에 있어줄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뭘 지켜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거실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 순간 정순의 안에서 조용히 움이 트이던 작은 불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참고 넘길 수만은 없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지요.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한번 옷장 위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겨진 명함을 오래 망설이지 않고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나도 나를 좀 지켜야겠지요. 조용한 방 안에서 그 말은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번호 하나가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다가올 칠순잔치 날이 모든 판을 뒤집을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를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맑았지만 집안 공기는 어딘가 눅눅하고 무거웠지요. 거실 바닥에는 하객 명단이 적힌 종이와 봉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머리를 질끈 묶고 바닥에 앉아 초대장을 한 장씩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으로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정순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오가는 낮은 목소리가 뒤섞여 이상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모 쪽은 몇 명 온대? 서영이 명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한 5명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모부, 이모, 사촌 오빠, 형수까지네. 애들도 데려오겠지? 8명으로 잡을까? 그들은 숫자를 세며 잔치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누군가의 마음은 점점 더 작은 자리로 몰리고 있었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털며 정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초대장 뭉치를 보며 어딘가 어색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사람들 초대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안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요즘은 칠순도 그냥 넘어가나 보다 이러겠죠. 정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초대장이 반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지요. 나는 너무 번거로우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둘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고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죠. 그래도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할 거 정리하면 어머님도 덜 힘드시잖아요. 정리할 것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욱신거렸지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간소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된장국 한 냄비. 정수는 최대한 정성스럽게 차렸지만 요즘 들어 서영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거 아시죠? 되도록이면 반찬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피곤해서 남으면 버리게 되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만큼까지 하지 말라는 경계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조금만 할게요. 괜히 남기면 아깝지요. 정우는 둘 사이의 기류를 감지한 듯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잔치만 잘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정순의 귀에는 잔치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들렸지요. 며칠 뒤 서영은 인쇄된 프로그램 초안을 가져와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같이 보실래요? 종이에는 사회자, 멘트와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 축사, 케이크 커팅, 가족 영상 상영, 감사 인사, 그리고 마지막 즈음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의 향후 거주 및 재산 계획 발표. 정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영은 미리 준비한 듯 서슴없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저희 부부랑 계속 함께 사시겠다. 집은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 이렇게 미리 밝혀두시면 나중에 오해가 없잖아요. 정수는 종이를 내려다본 채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물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인쇄되어 있는 것 같았지요. 내가 그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꼭 해야 하나요?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영은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친척들이 다 끼어들어요. 누가 뭐 얼마나 도와줬다. 누가 섭섭하다. 그렇게 시끄러워지면 어머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정우도 그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 말만 하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내가 형제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수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뿐인 아들이지. 그래도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내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서영의 눈빛에 짧은 짜증이 스쳤다가 곧 억지로 눌러 담은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그럼 문구는 조금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어머님의 감사 인사와 향후 계획 정도로요.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정수는 대답 대신 종이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거친 종이 촉감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어느 날 오후 서영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도장 찍어야 할 게 있어서요. 정수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떨어진 단을 꿰매고 있었지요. 무슨 도장이에요? 서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잔치 계약이에요. 잔치 비용 일부를 어머님 통장에서 먼저 빼는 걸로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갚을게요. 어머님 명의로 대관한 거라 사인하고 도장 한 번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에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이 글을 또렷이 읽기에는 눈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내가 이걸 꼭 다 읽어야 하나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영은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저도 잘 이해 못해요. 그냥 행사 계약이라 생각하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안 좋은 걸로 어머님한테 가져오겠어요? 순간 정순의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아이를 의심하게 되었지. 자신이 며느리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천천히 볼게요. 정수는 서류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자음과 모음들이 서로 겹쳐 보이고 줄이 금방 어지러워졌지만 한 줄 한 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위임, 부동산, 처분 권한, 잔치 계약서라기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지요. 정수는 문득 손에 힘이 빠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아.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거 잔치 계약서 맞아요? 서영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 그게 잔치 비용 때문에 잠깐 담보 잡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을 파는 건 아니고 그냥 문서상으로 맡겨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 맡겨두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금 전까지 꿰매던 바느질 자국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 도장은 아무데나 찍으면 안 돼요. 마침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이용했어요? 이거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로 잠깐만 맡겨두자는 건데 이것도 못 믿으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억울함과 짜증이 방 안 공기를 한순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퇴근 후 그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서영이 울었어. 침대 모서리에 앉아있던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상황이 여유로운 게 아니야. 잔치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대출도 이자 올랐고 서영이 나름대로 머리 쓴 거야. 그래도 내 집인데, 내 이름인데, 내가 이해 못하는데 도장을 찍으라 하니 내가 겁이 나서 그랬지. 말을 하다 보니 목 안쪽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집 한 채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매달 버티는 게 전쟁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장 찍어야 해요? 정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내쉬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정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TV 소리도 서영이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방불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짧은 웃음과 엄마들이 부르는 목소리. 나도 저렇게 아이를 불러 세우던 날이 있었지요. 정우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던 날 비에 젖은 운동화를 벗겨주며 오늘도 고생했지요 하며 등을 토닥이던 기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 당연하면서도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달리나 얘들 사정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마음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며 가슴속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늦은 밤 정수는 결국 옷장 맨 위 상자를 또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을 열어 작은 돋보기를 함께 꺼냈지요. 책 읽을 때 쓰려고 사두고 거의 쓰지 않던 돋보기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수첩과 통장 사이에서 구겨진 명함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호 대표이사. 몇 년 전 명절에 전화가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누님, 저 민호예요.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아이고, 민호야. 그놈의 공장, 우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몰라. 그래도 그때 누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죠.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꼭 한 번은 제대로 보답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들렸습니다. 정수는 늘 그래왔습니다. 누구의 호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명함은 이 집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돋보기를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려서 2번씩 확인하며 숫자를 외웠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 키보드 위에 떨리는 손가락을 올리고 숫자를 한 자리씩 눌렀습니다. 10. 그 다음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큰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번호를 다 입력하고 나서도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괜히 민폐 아닐까? 이 정도 일로 사람을 부르면 내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닐까? 그동안 자신을 늘 작게 만들며 살아왔던 마음이 또 한 번 전화를 막아섰습니다. 결국 그 밤에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력해둔 번호를 민호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작은 글씨로 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자 묘한 안도감이 조금 밀려왔습니다. 최소한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소리내 울 수 없어. 이불을 꼭 쥔 채 조용히 어깨를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정순의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변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이제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겠다는 아주 작은 결심이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 결심을 시험하듯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서영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잔치날에는 어머님 일정은 제가 다 챙길게요. 어디 가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거나 몸 상하시면 안 되니까요. 정수는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그래요? 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약 드신 거 잊으시고 또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정우가 슬며시 서영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엄마 듣고 계시잖아. 하지만 이미 깜빡깜빡한다. 이상한 말씀. 그 단어들이 정순의 마음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이제 언제든지 정신이 흐릿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는 무조건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속삭임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리도 지키고 얘들 사이에서도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없겠구나. 그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그 번호.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누르는 순간 이 집안의 질서는 한번 크게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 정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 견딜 수 없게 되면 그때는 한 번쯤 나를 위해서라도 그 번호를 눌러야겠지요. 그 결심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전처럼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칠순잔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통의 전화가 그 답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 집 안 사람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정수는 새벽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그대로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제와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이대로만 가면
나는 그냥 밀려나 버리겠지요. 그 생각이 또 떠오르자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짚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살짝 열린 아들 방 문틈을 지나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우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스트레스로 뒤척이는지 잠결에 짧게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미움보다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에도 참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일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출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김치 한 접시, 계란 프라이 2개, 국 대신 미역을 살짝 묻힌 나물 한 그릇.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국 안 끓였어? 정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했어요. 너희도 잔치 준비하느라 피곤할 텐데 나까지 괜히 일 늘리면 안 되지요. 서영이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혹시 너무 뭐라고 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나도 조금 쉬어야겠더라고요. 내가 안 하던 걸 하라 하면 힘든 것처럼 너희도 다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말 끝에 살짝 웃음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이해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정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짧게 부르는 그 한마디에 많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라 정리해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청 근처의 작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교회 권사가 조심스럽게 건네준 종이 쪽지가 떠올랐지요. 무료 법률 상담, 어르신 재산 상속 관련. 간판은 작았지만 안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앉아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자 가슴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건가? 너무 큰 일을 만들려는 건 아닐까? 손에 쥔 번호표가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들어오세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요즘 그걸 많이 이야기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수는 조심스러운 입술로 최근 몇 달 사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며 내밀던 서류, 잔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로 채워진 문장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선 정말 잘 오셨어요. 이런 건 혼자 걱정만 하고 계시면 더 힘들거든요. 그 한마디에 정순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르신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절대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인데도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되묻자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라서 더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누군가 처음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요,
내가 집을 당장 넘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정순의 목소리는 근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집은 어르신 겁니다. 어르신이 결정하셔야 해요. 자식분들 입장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르신이 억지로 양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내 것도 지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평생 애들한테 다 주는 게 부모 역할인 줄만 알았지요. 이제는요, 어르신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은 길지 않았지만 짧은 문장 몇 개가 오랫동안 정순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봐도 되는 사람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각자의 가방을 든 사람들,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 모두 저마다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힘들지요. 그래도 내 마음 하나쯤은 나 스스로 지켜야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식탁에 앉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우야. 정우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요즘은 드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수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집, 돈, 대출.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 살기가 참 빡빡하다는 건 알아요. 정우의 눈빛이 살짝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자리만 붙잡고 있었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수는 손가락을 가볍게 깍지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이 내 평생이기도 하거든. 너 아빠랑 같이 빚 갚으면서 버텨온 세월이 다 이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구 거다 누구한테 준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내게는 너무 힘들어요. 정우는 무엇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해서 이 집에 같이 살자고 한 줄 알았어요. 나도 너와 며느리 옆에 있으면 덜 외롭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같아서 조금 서운했어요. 정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 상황만 보고 말해서 그랬나 봐.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불안했어. 이 집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근데 엄마 마음을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사정 다 모르니까 너를 탓만 할 수는 없지. 우리 조금만 서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정우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입장도 들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우리 쪽 계산만 했던 것 같아. 그 짧은 사과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영도 조용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머뭇거리며 들어왔지요. 어머님, 잠깐 괜찮으세요? 정수는 손에서 수건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서영은
한참 말을 못 찾다가 조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상담 다녀오셨다고. 정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이야기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요. 응, 나도 처음 가봤어요. 괜히 갔나 싶기도 했는데 내 마음을 누군가 제대로 들어준 건 오랜만이었어요.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건 아니었을까요? 정수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수줍은 미소, 어색한 인사, 괜히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나섰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너도 살기 빠듯하다고 느꼈겠지. 나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은 잔치 준비하듯 계획대로 숫자대로만 움직이지 않더라. 내가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서영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 입장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져요. 사실 저희 엄마랑은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디선가 묻어온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정리라는 말만 했던 것도 사실은 뭔가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마음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서영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수는 갑작스러운 사과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서로 조금씩만 다르게 해봐요. 나도 노력해 볼게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서영은 이번에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잔치 계약서예요. 어제 변호사분께 메일로 확인도 받았고요. 어머님 도장 찍는 부분에는 집이나 부동산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요. 종이를 펴보이자 실제로 행사계약, 대관료, 음식단과 같은 단어들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빨간 펜으로 집, 재산과 무관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지요. 정수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겠네. 그 말 속에는 안도와 함께 작은 신뢰가 다시 피어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래요. 행사 준비하느라 너희도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나도 같이 책임져야지요. 정수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자신을 지우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잔치 준비 과정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서영은 프로그램 순서를 다시 짜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마이크 잡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집 이야기 말고요. 정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집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네.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 힘든 이야기까지 꺼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순의 얼굴에 조용한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말하려면
연습은 좀 해야겠다. 서영이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정리해봐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며칠 전 서류 앞에서 맞섰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무심히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차를 마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은 좀 어때? 그저 그렇지 뭐. 날씨 따라 아프다가 따뜻하면 괜찮다가. 정우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다녀오고 싶으면 말해. 내가 시간 내서 같이 갈게. 괜찮아요. 내가 바쁜데. 그래도 이젠 내가 엄마 챙겨야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지난 시간의 빈자리를 조금 메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앞두고 비용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날도 있었지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스튜디오 사진에 영상까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어머님 칠순인데 우리 체면도 있잖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또 내 잔치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미안해하면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잔치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걸로도 충분해요. 정우는 잠시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어. 엄마 생일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어서.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게. 엄마가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 이틀 전 정수는 다시 한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화면에 떠 있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그러나 조금 굵어진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나야. 정순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반가움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화번호 안 바꾸시고 그대로 두셨군요. 정수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야 뭐. 핸드폰도 겨우 쓰는데 뭘 바꿔요. 민호는 진심 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건강은 그럭저럭인데 마음이 좀 시끄러워서 말이지. 그 한마디에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닐 텐데. 정수는 집 이야기, 잔치 이야기, 서류와 도장 이야기, 그리고 상담소에서 들었던 말까지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님, 응, 누님은
평생 남 얘기만 들어주면서 사셨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도. 이제는 누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쯤 있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보세요. 법적인 거든 사람을 좀 붙여야 하는 일이든 누님이 억울한 일만 당하는 건 내가 못 보겠습니다. 정수는 성급히 부탁부터 꺼내진 않았습니다. 민폐 끼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혹시라도 내가 기댈 때가 하나쯤 있다고 느끼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누님, 저는 누님한테서 평생 진 빚이 있어요. 그 빚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날이 이제야 온 것 같네요. 일단 칠순 잔치날이 언제라고 하셨죠? 이번 주말이요. 네. 그날 제가 시간이 될지 일정 좀 맞춰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떤 방식이든 누님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안 작은 기계 하나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견딜 수 없으면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 생각이 들자 집 안 공기가 조금 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잔치 전날 밤 정수는 혼자 앉아 메모지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남편과 아들,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는 나도 나를 챙기며 살겠다는 다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글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격려와 약속 같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피곤에 겨워 잠들었고 며느리도 긴 준비 끝에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불 꺼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식탁 위 작은 화분, 그리고 주방 창가에 걸어둔 낡은 수건. 모든 것이 자신의 손때와 세월이 묻어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도 버텼지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정수는 휴대폰을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라는 이름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정말 견딜 수 없으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버튼을 누르자. 그 결심 하나로 가슴속 두려움과 불안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한 줄기 희망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날 아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걱정의 시간들을 지나 이제 정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자리 앞에 천천히 서고 있었지요.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는 그저 끌려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붙들고 서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칠순잔치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햇살이 밝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과 같은 긴장으로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지요. 오늘은 내가 나를 지키는 날이 되어야지요. 전날 밤 메모지에 써 내려간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 같기도 하고 늦은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음식이 배달되고 떡이 도착하고 멀리서 온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어벨을 눌렀지요. 서영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을 끝낸 뒤 현관과 거실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여기 화과자는 저쪽 테이블에 놔주세요. 아, 저 사진 현수막은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입가에는 웃음이 떠 있었지만 어딘가 예민하게 기운이 눈가에 서려 있었지요. 정우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이따가 사회자 오면 리허설도 한번 해야 한대. 정수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옅은 회색 치마,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 그게 더 걱정이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편하게 있어.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편하게 있으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언제든 끌려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정수는 굳이 티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모여들자 집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어머, 정순 씨, 칠순이라더니 여전히 정정하네. 아이고,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이렇게 크게 해. 친척들의 말 사이에서 칭찬과 놀라움, 그리고 조금의 부러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주방과 뒷마당, 복도 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눈치와 피로가 조용히 쌓여갔지요. 잠시 틈이 났을 때 사회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감사 인사 때 어떤 말씀 하실지 대충만 알려주시면 제가 연결을 잘 해볼게요. 정수는 어젯밤에 적어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사람들 이야기 조금 하고요. 앞으로는 나 자신도 챙기며 살겠다는 정도로 말하려고 해요.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분위기도 좋고 듣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그 대화를 듣던 서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 이야기나 그런 건 안 하실 거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 가족끼리 따로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 말에 서영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이 남아 있었지요. 행사는 예식장 대여홀에서 열렸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앞쪽에는 작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사진으로 만든 영상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요. 젊은 시절의 정순, 어린 정우를 안고 있는 모습, 시장 앞에서 웃으며 서 있는 사진. 몇몇 친척들은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때 정순 씨 진짜 고생 많이 했지. 남편 없고 애 하나 키운다고. 그래도 잘 키웠잖아. 아들이 이렇게 잔치도 해주고. 그 말에 서영은 어딘가 모르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건 거의 다 나인데 그 속마음이 표정 한켠에 살짝 묻어났지요. 행사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회자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다들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이제부터 김정순 어머님의 칠순잔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 옆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조금 눈부셨지만 그 안에서도 서서히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친척,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사람들. 나는 이 얼굴들을 보며 참 오래도 버텼지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첫 순서는 가족 영상이었습니다. 정우와 서영이 준비한 영상에는 어릴 때의 사진과 짧은 글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늘 뒤에서 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많이 서툴렀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보고 싶어요. 영상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는 표현하려고 애쓰는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머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이 단상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서영이 뒤에서 살짝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으로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혹시 지금이라도 준비했던 대로 집 이야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왕 이렇게 큰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정수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순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나도 내가 뭘 말해야 하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서영의 손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 이야기만 할 거예요. 재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아요. 말끝은 분명했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에는 체념과 서운함이 함께 섞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억지로 밀어붙이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지만 어젯밤에 적어두었던 문장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렇게 먼 걸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금세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살 조금 넘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많이 울었지요. 언젠가는 내 집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이야기할 때면 돈보다 먼저 그때 제 마음이 떠올라요. 정수는 뒤쪽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정우랑 서영이가 살기가 참 힘들지요. 나는 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았으면 해서 마음 한켠으로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서영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서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집도 이 아이들도 진짜로 지켜줄 수 없다는 거요. 홀 안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약속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우와 서영이가
더 편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가만히 잡은 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집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조용한 자리에서 얼굴 마주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다른 약속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나를 짐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나도 내 마음을 너무 숨기지 않고 조금 더 솔직하게 살겠습니다. 짧은 침묵 뒤 홀 안에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닫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밖에서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잠시 후 창가에 앉은 친척 한 명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저 차들 좀 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행사장 앞도로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내리더니 일제히 차문을 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정렬했지요. 잠시 후 가운데 차에서 중후한 정장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타일을 고쳐매며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기서 맞으셔도 되겠습니까? 경호도 준비 안 돼 있고. 민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경호보다 예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정장의 남자가 들어오자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그룹 회장 아니야? 속삭임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회자도 순간 당황한 듯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곧장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리러 오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요. 누님이라는 호칭에 사람들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정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기계 소음 가득한 공장에서 땀을 닦아주던 젊은 청년 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민호야, 정말 왔구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호는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누님 칠순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 시선이 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는 마이크를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민호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김정순 누님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사장도 회장도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누님만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지금 하는 일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가 더 중요해.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누님이 싸준 김밥 한 줄 먹으며 그래, 언젠가는 나도 내 사람들 밥 먹이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다짐했지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그 김밥 한 줄, 그 말 한마디에 대한 늦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진짜 어른 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민호는 정순 쪽으로 돌아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님, 저희 회사는 오늘 진짜 회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마음의 회장님이셔서요. 호라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곧 큰 박수와 함께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는 놀라움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다시 보게 된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정우와 서영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시간을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엄마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이었구나. 서영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그저 집 가진 시어머니로만 봤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은 뒤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대화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 대단하네.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었어? 아이고, 우리는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조용히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네. 하지만 정수는 과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지요. 그때는 나도 힘든 처지였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버티던 사람한테 도시락 하나 나눠준 것 뿐이지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겸손이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우가 어머니를 조용히 복도로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를 너무 작게만 봤던 것 같아.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엄마예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엄마는 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내가 엄마 등에 업혀온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정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 이야기 조급하게 안 할게. 우리 형편 솔직하게 얘기하고 엄마 생각도 같이 듣는 걸로 하자. 조금만 천천히 가도 돼. 정순의 가슴이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늦게라도 같이 가봐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도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순이 돌아보자 서영은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몰라서, 너무 몰라서 상처드린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하신 말씀 듣고 그리고 아까 그 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편한 쪽으로만 계산했는지 깨달았어요. 집, 문서,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정작 어머님 마음은 제일 나중에 둔 것 같아요. 정수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너무 오래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내가 어디서부터 힘들어하는지 몰랐을 수 있지요. 서영은 마음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셋이 같이 길 찾아보면 안 될까요? 그 말 속에는 재산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고 싶다는 늦은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정수는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내 손 잡을 준비는 돼 있어요. 다만 우리 서로를 가지려는 사람 말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집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접시 몇 개와 축하 꽃다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요. 정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기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니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님, 오늘 얼굴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집 문제나 생활 문제로 도움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누님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문장을 읽는 내내 정순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는 아니지요. 그 생각만으로도 앞으로의 길이 조금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조용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은 날들을 위해. 수첩 맨 앞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였습니다. 집은 언젠가 남겨야 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내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한다. 그 아래에는 정우, 서영 이름과 함께 간단한 메모가 덧붙여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동안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이가 되기를. 글씨는 삐뚤었지만 한 획 한 획마다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집 안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는 어디 가고 싶어? 시장 갈래? 공원 갈래? 서영은 조금 서툴지만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릎 주사 있잖아요. 다음 달에 예약같이 잡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 됐다 했을 정수는 이제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너희 말도 들어볼게요. 나도 내 건강 챙기고 싶어졌어요. 그 작은 대답 하나하나가 서로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돈 이야기로 다시 얼굴이 붉어지는 날도 있었고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까? 내가 아까는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나 봐. 엄마, 그때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서투른 사과와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관계를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도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말로 풀어봐요. 말을 안 하면 마음은 더 묶이기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을 때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내가 나를 조금 더 아끼기로 한 날이 우리 집에도 괜찮은 날이 되는 거 보니 그 말에는 스스로를 향한 작은 놀라움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창밖 하늘은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힘들었던 날들과 이제 막 시작되는 날들이 한자리에서 섞이는 색 같았습니다. 이제 정순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늦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배우려는 가족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잘 되지는 않아도 좋으니 서로의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조금만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 소박한 기도가 작은 방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한 여운으로 남겠지요. 나도 나를 조금 더 아껴야겠다.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누군가의 내일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